국회 과방위에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문체위에선 문체부의 국립예술단체 통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반기업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이재명 대표는 AI 투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철강업계를 찾아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도 한국경제인협회와 국가투자 정책을 논의하는 등 민생 경제 챙기기에 주력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선관위 감시 방안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는 배경을 살펴보고 탄핵 선고를 앞둔 정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이 꼽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선관위는 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하면서 탄핵 적절성 여부와 이윈체제 위법성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 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 여당은 선관위의 가족특혜 채용 비리를 문제 삼으며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까지 이어졌다고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가족특혜 채용, 비위 채용에다가 부실 선거 관리, 속구리 투표 이런 게 만연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반면 야당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허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선관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직원 채용 비리하고 관련이 깊습니까? 연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치 그게 부정선거인 것처럼 그래서 부정선거가 많이 일어난 것처럼 시중에 오해를 받기 딱 좋거든요. 현안 질의에는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석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펼쳤고 위원장님은 사실상 이동관, 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임 부위원장까지 정말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였습니다. 야당은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인사 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인 체제 위법한 상황에서 KBS 감사와 EBS 사장 선출과 관련된 일정들을 밀어붙인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550일 넘게 국회에서 3인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3명에 대해서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밖에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포함 여부와 관련해 여당은 민주당이 마치 할 것처럼 해놓고 민노총의 눈치를 보며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한 적이 없는데도 여론을 호도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발했고 지원 부분을 우선 처리하고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문체부가 추진하는 국립예술단체 통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체위는 또 음악, 인쇄, 출판 등 문화산업에서 폐업 신고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해 법안 24개를 처리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는 국립예술단체 통합을 두고 여야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문체부는 국립오페라단과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단체의 이사회와 사무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립예술단체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단체별 갈등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적 관리가 용이한 반면 리더십 사이에서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갈등의 가능성이 있고 예술적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고 예술적 시너지에 대해서는 크지 않고 행정적 면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비용만 발생하고 여당에서도 예술단체의 통합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는 굳이 이렇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단의 본래 목적에 가장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충분한 그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일 결정해서 뭘 바꾸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계속 얘기해서 이제 내년 정도에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앞으로도 충분히 의논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율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위는 음악과 인쇄, 출판 등 문화산업에서 폐업 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늘리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른 산업의 폐업 신고 기간인 20일에서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처리해 게임물 내용 수정이 경미할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포함해 2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국민의힘이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이른바 K-엔비디아 지분을 갖는다는 이재명 대표 구상에 대해 반기업적 환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당 소식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국민의힘은 오늘도 산업 현장을 찾아 민생 드라이브의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산 저가 철강제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국가 전략기술, 원천기술 세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도부는 또 내일은 LG인공지능연구원을 찾아 AI 업계 목소리를 듣고 SK텔레콤,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의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에 대해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 경제에 불과하다고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은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반대,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압박 등 규제만 양상하는 환경에선 K-엔비디아는커녕 기존 기업조차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영남권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민주당의 보수를 참칭한 반시장, 반기업 전체주의 본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어느 이상한 당에서 또 자기네들이 중도 보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열정과 이 품격 이런 거는 따라하지 못할 겁니다만 잘 해봐야 짝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 위원장은 민생경제 어려움에 정치위기까지 겹쳐 현재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여당으로서 중심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공지능 분야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또 예전 전경련인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 국가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를 언급한 것에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공세하자 반박했습니다.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로 미래 첨단 산업에 투자하면 온 국민이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의 TSMC도 초기 정부 투자 지분이 48% 가까이 됐다며 지금 여당의 경제 인식으론 험난한 첨단 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관련 국가의 역할을 짚어보자며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또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 민생경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국가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판결 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정치권 기류가 더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중도 확장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저성장 경제 침체 우려 속 여야가 서로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는 부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추경 등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약계층에 한해서 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접근이잖아요. 네,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죠. 취약계층 일부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법인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요.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선불카드 도입에 더해서 이 소상공인 시설과 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기존 계획은요.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등 약 270만 명만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자 등까지 포함해서 지원자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약 1,000만 명까지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인데요. 1,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선불카드 지원 예산만 최대 5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전국 소상공인 21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또 최대 200만 원의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바우처 지급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원 체계는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을 지적하면서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여당도 이 선심성 돈풀기 경쟁에 가세한 게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내밀었던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좀 그에 주춤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정책으로 다시 제안을 했지만 역시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치면서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존에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것을 시사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이 추경안에서 이를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 한부모 가족에게는 추가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더 주되 전 국민 모두에게 주자는 방식인데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총 13조 1천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서 청년 등 일자리나 창업 지원 예산으로 5천억 원도 이렇게 책정을 한 상태인데요. 여당과 반대 여론 설득을 위한 전략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 25만 원을 두고 입장을 수차례 바꿨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여야가 각각 전통적인 방식으로 11조 원과 13조 원의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그 조선일보가 특종으로 냈던 내용인데 우크라 그리고 러시아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 군인 2명의 귀순 희망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직접 그 2명의 북한 군인을 만나서 귀순 의사를 실제로 좀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작은 조선일보가 2명의 포로를 직접 우크라이나에서 만나서 단독 인터뷰하면서 귀순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서 이 북한군 포로 2명을 만나서 사진과 또 일부 음성 파일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 포로 2명을 면담한 뒤 이들의 귀순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 내용이 담긴 녹취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조율 끝에 조심스럽게 허가를 받아서 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포로 2명과의 면담은 1시간 10여 분 동안 이뤄졌고 이 중에 리모 씨의 경우는 확실하게 귀순을 결심했다.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포로 백모 씨의 경우에도 이 귀순 의향을 묻는 질문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다.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음도 시사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들이 본국 송환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고 이 북한군 포로라고 할지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어제 거듭 내비쳤습니다. 네, 우리 정부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귀순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신중론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들을 포로라고 언론에서는 부르지만 이들이 국제법상으로 포로에 해당하는지도 조금 더 복잡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포로들은 러시아군의 신분증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스스로 북한군이라고 인정은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요, 북한이 현재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상의 전쟁 포로에 해당하는지는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참전 불인정에 따라서 게릴라로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국제법에 따르면 게릴라는 즉격 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난민 지위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북한이 참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거꾸로 북한이 이들의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사실 자국민을 교환할 수 있는 2명의 포로를 한국에 양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우리가 빚이 생기는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 포로 송환에 협조하는 대신에 한국의 무기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의 의사가 확인이 되면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중론이 반영이 된 건데요. 또 그 러시아와의 갈등을 그동안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지원만 해왔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나 미국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될 변수입니다. 특히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미국이 이 북한군의 파병이나 포로 문제가 종전 협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호응받을 수 없다며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이 과세표준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이라며 정부 여당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부결시켜놓고 뒤늦게 상속세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식 선택적 개정이 아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 세액 부담 경감이 담긴 여당의 합리적인 상속세법 개정에 힘을 보태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을 호위하는 사조직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하면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군인과 경찰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인권위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이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개헌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선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정회는 개헌을 통해 정치적 다원주의와 함께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고 앞으로 전국을 돌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상의여성기업위원회 창립 총회에 참석해서 여성 기업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성 기업인의 시각과 경험이 담긴 정책들을 언제든지 제안해달라고 여성기업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3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전투표제 폐지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까지 더해지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장 의원은 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주말로 옮겨서 금, 토, 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율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권의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본투표와 사전투표는 엄연히 다른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투표율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한 대학생이 있다고 치면요. 네. 근데 주소지 이전 안 했어요. 네. 그럼 이분이 투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고 투표를 포기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민주당에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는 제도를 고치는 방향이 아닌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라며 반박했습니다. 본투표 날짜를 좀 늘리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받을 만합니까? 아니 뭐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을 높인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것을 뭐 지금 부정하는 것이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뜻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불거진 선관위 논란에 대해 선관위 대개혁을 예고하며 사전투표제 폐지를 꺼내든 국민의힘. 하지만 당론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모든 야권 정당의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죠. 오늘 회의에서도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에 야권이 동참해야 한다면서 거듭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야당과 국민께 다시 요청합니다.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의 운동장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의 또 다른 이유는 정책 연대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당과 정치인에게도 당선된 후보를 통해 정책을 실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김선민 대표 대행은 오픈 프라이머리야말로 새로운 다수연합과 내란 세력이 대결하는 구도가 될 수 있다면서 정권 교체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잠룡들 사이에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진영이 대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늘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했을 때 승리하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내란 동조 세력이라든지 국힘을 제외하고 모든 세력들이 연대 연합해서 이렇게 자기 국정을 맡을 수 있는 연합 정부가 되는 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좋거든요. 우리 야권 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경쟁자들이나 분열 요인들과 함께 한번 다 녹일 수 있잖아요. 또 그래야 집권을 하더라도 그만큼 힘 있는 우리 사회 계획이라든가 혹은 어떤 정치 주도권을 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진보당은 조국 혁신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섣부른 입장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야당들의 뜻을 충분히 담기에도 부족한 방안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각 당의 당원 당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도 경선 룰 변경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60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자체 경선은 한 달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있는 제도로 서둘러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일반 국민들도 전부 다 하다는 얘기는 당원들은 아예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 경선에 들어올 수 있는, 글쎄 그게 지금의 민주주의냐 정당 민주주의에 맞나 싶기도 하고요. 현재 민주당에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대선 관련 언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범야권에서 불거져 나온 완전 국민 경선 방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 또 향후 정치 판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한 게 느껴지는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생방송으로 또 두 분의 열띤 토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순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한덕수 총리 복귀의 가능성,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이게 고차 방정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안이 좀 어떤 흐름으로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홍 의원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예,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에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권한 침해가 이루어졌고 그 임명하는 게 그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미 8명의 재판관이 심리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다시 변론이 재개될 경우 또 좀 이 국가 공백, 리더십 공백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 등등을 감안하면 네. 저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임명하겠다라고 좀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정확하게 일정과 프로세스를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네.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한 기각 인용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인용 기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것 등등과 맞물려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거의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일주일에서 한 2주 네. 사이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의원님은 지난주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 심판 재판관에서는 빠지고 8인 체제로 선고가 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입장은 지금도 이제 동일한 건가요? 예, 지금 물론 이제 만약에 그 전에 임명돼 가지고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본인이 기피하지 않는 한 그 경우에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미 충분하게 8명의 재판관들이 변론을 해왔고 네. 그 과정을 심리를 해왔고, 이제 와서 다시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갱신 변호를 요구한다면 추가적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럼 대통령 리더십 공백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8명의 재판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거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을 뭐 한 총리에게 좀 넘기고 한 총리가 또 그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뭐 이런 이제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점쳐지고 있기도 한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은익 재판관 임명 문제는 다른 정치적인 법적인 논란도 많이 있지만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임명 거부해서 탄핵된 사안을 후임 대행인 그 최상목 대행이 그 결론을 뒤집었거든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2명을 임명을 함으로써 뒤집었고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게 한 데 대한. 근데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많은 예측이 조만간 한덕수 대행 탄핵 이제 심판이 내려질 거고 그러면 복귀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 상황에서는 더더욱 더 들어오면 본인이 이제 뭐 가부간에 결정 내릴 사안인데 며칠 앞두고 최상목 대행이 또 어떻게 보면 뭐 대행은 똑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자기보다 상급 대행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분의 권한을 자기가 그 며칠 사이로 먼저 행사한다라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네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내의 평의가 인용적으로 모아지는 것 같으면은 그 마은익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평의에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인용적으로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다. 그러면 거의 100% 그 평의에 참여하는 걸로 봐야 되고 구인 체제로 그러면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선고에 참여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평의가 하나로 모아지지 8인 체제에서 하나로 인용으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하면은 100% 그 평의에 참여할 걸로 보여지고 최상목 대행도 그렇게 그 예측을 하지 않겠는가?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이 탄핵을 결정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임사 행위를 통해서 그런 부담들 때문에 그 한덕수 대행 그 복귀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고 그게 만약 미뤄진다고 하면 계속 예상과 달리 만약 미뤄진다고 하면은 대통령 탄핵 평의에 뭐 별 이렇게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점대 가서야 뭐 임명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 뒤로 넘기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네.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대통령 그 탄핵 선고 날짜 이제 그 3월 14일이 좀 유력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됐네요. 예, 뭐 그때 이제 3월 14일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 전임 대통령이 그 탄핵 금요일 할 때 금요일 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하고 이제 주말 연휴를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꼭 뭐 금요일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번 주까지는 평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추가적인 그 또 평의를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다음 주 중에 그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유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니면 하여간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3월 20일을 넘기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4일에서 뭐 또 17일로 예상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월요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이제 그 예전에 불거졌었던 감사원이 전 사무총장이 세컨폰으로 선관위가 세컨폰 사용으로 정치인과 이제 통화를 했던 뭐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 감시 방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늘 이제 과방위에서 이제 또 벌어졌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외부 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여당은 특별감사관, 야당은 직무 감찰은 이제 제외하는 이런 쪽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선관위 좀 어떤 시각으로 현재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관위가 결과적으로 이 어떤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고
또 성역화된 것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유든 행정적인 이유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부패된 그런 이제 실상이 드러났고, 그 전에는 그 부정선거 이슈가 큰 이슈가 돼가지고 선관위 이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런 이제 부패 문제까지 드러남으로써 선관위로서는 권위를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이대로 가서는 뭐 선거 관리, 선거 민주주의도 문제지만은 선관위라는 이런 기관의 위상과 기능도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뭐 자꾸 왜곡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선관위 자체도 이 상황을 빨리 인식을 해야지. 좀 전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그러고 외부 통제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는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선관위 내부 조직은 뭐 드러난 그 문제니까 사과는 하지만 외부 감시는 통제를 못 받는다라고 했던 정도로 지금 현실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거기다가 국회가 의뢰 입장에, 선거 관리를 받는 의뢰 입장을 넘어서 가지고 삼권의 그 입법부로서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뭐 국회가 그 권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선관위가 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빼버렸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입법 발의한 특별감사관 제도인가? 그런 걸 하든지 뭘 다른 걸 하든지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를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하고 선관위의 부정비리 또는 그 선거관리의 약간 부실함, 이거하고는 부정선거가 다른 얘기죠. 특히 이제 선거관리가 부실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부정선거는 좀 다른 얘기죠. 부정선거는 어떤 의도를 갖고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게 선거를 조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달리 뭐 투표함이 좀 부실하게 관리됐거나, 그러나 결과를 왜곡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자칫하게 되면 선거가 바로 시작될 텐데, 그 이제 5월 14일, 그러니까 3월 14일 날 만약에 이제 그 되면 3월 14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되면 5월 7일 대선으로 갑니다. 4월 30일이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요일 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3월 17일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5월 14일 대선을 만약에 해야 되면 그 3월 15일 이후에 탄핵을 인용하면 그 이제 5월 14일 대선이 가능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연휴가 5월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하여간 그 60일 내 대선인데, 지금 당장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한다든지 어떤 뭐 거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관위의 부정비리, 이번에 채용비리 일부 드러났고, 여러 가지 그 근태 문제, 그다음에 내부의 그 제19 감싸기 등에 대해서는 일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검찰이 인지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그러면 이제 이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 이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이런 헌법기관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민의의 기구인 국회밖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어떤 통제를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그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 이후에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서 부정비리도 좀 살펴보고, 내부 자료를 통해서, 자료 제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때는 또 그 검찰 수사도 좀 진행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드러난 사실이 있고, 그 두 번째는 선관위에 대한 제도적 그 개선 방안, 어떻게 네. 하면 좀 더 그 민주적 통제가 될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뭐 국민의힘은 지금 안을 낸 거니까요. 근데 특별감사관의 주체가 대통령이 돼서는 곤란하겠죠.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못 봤지만 네. 아마 국민의힘이 아는 대통령으로 보일 텐데, 예, 선관위는 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제 장치, 통제 감시 기구는 저는 국회가 주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여야가 모색해 볼 필요는 있다. 그건 대선 이후에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관위의 제도적 개선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선관위는 선거 관리가 이제 부실한 측면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부정선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 검찰 조사 후 국정조사. 예, 그 후 국정조사 통한 제도 개선. 제도 개선. 알겠습니다. 그쯤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국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이제 기업을 우리나라도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지분 공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사회주의적 접근이 웬 말이냐, 이런 이제 비난을 쏟아냈고, 또 이제 포항제철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를 예로 들면서 이재명 대표는 적극 이제 또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 발언들은 보면은 이렇게 그 나중에 가서 막 엎치락뒤치락되거나 아니면은 막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슈를 던질 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내용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씩 던진 게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툭 던졌다가 반론이 나오면은 또 거기다 대응하면서 살을 붙여가고. 그러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예 또 입장을 바꿔버리고, 그런 패턴이 계속돼가지고 굉장히 이건 아니다 싶은데, 뭐 그 국회 재원대 제1의석의 대표고 또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번 이 사안도 처음에 그 말을 던졌을 때 좀 무슨 말인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온 국민이 엔비디아 지분을 주식을 가지면은 세금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뜬금없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뭐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5천만 국민의 삼성전자 주식을 다 갖게 해주겠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름만 엔비디아로 바꿨을 뿐이지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해서 국영기업이 된다든지 공기업이 되면 그럼 바람직한가 싶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은 아무 이야기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 뒤에 해명하는 거 보면은 뭐 국부펀드, 뭐 국민펀드 이런 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또 무슨 뭐 공기업 뭐 유사한 형태의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 또 그렇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거든요. 뭐 어차피 지금 우리 국민임금이나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지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사실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사기업에 국가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 이미 민영화된 지 오래됐는데도 정권 바뀔 때마다 회장 또 사장 인사를 넣고 진통을 겪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좀 이런 식의 좀 별 실체가 없는, 그래서 여야 간의 정쟁만 붙고 국민들은 뭔가를 관심 가졌는데 뭐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이런 이슈 제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이 이슈는 아직 뭐 그 이재명 대표가 화두 정도로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약간 이제 오해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너무 과한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비판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사회주의다 이런 식의 이제 색깔론적 공격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좀 꼬인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우리나라에서 모태펀드나 국가가 운영하는 다양한 펀드가 한국투자공사 등등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엔비디아라든지 TSMC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럽니다. 국가는 투자를 하되 경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철저히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분 유지를 초기에는 30%를 한다 하더라도 30% 유지가 어렵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48%인가 그 대만 정부가 공공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6% 안팎이에요. 네. 왜냐하면 기업이 커지면서 계속 증자를 하기 때문에 비율은 기하급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10개 이상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한 개 만들기도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국가가 저희들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해보면 모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10개 하면요. 1개, 2개가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 한 6, 7개는 그냥 그저 그런, 그리고 몇 개는 또 실패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우리나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10개 만들어지고 국민이 세금을 안 낼 정도가 된다는 경우는 아주 먼 미래의 얘기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국가가 좀 미래 전략 산업,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시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함께 투자하자. 지금 이미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왕제 대통령제의 이제 폐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여기저기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헌정회 정치 원로들이 개헌 촉구 대국민 서명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개헌특위 첫 번째 회의를 열었고, 이제 개헌의 골든 타임이다. 또 이제 2달이면 개헌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골자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화두는 이제 그 이번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이번 대통령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하자.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바람직하기는 개헌 헌법을 어차피 바꿀 거면은 바꿔놓고 그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일단 대선 치르고 권력의 주인이 바뀌고 나면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거의 100%였기 때문에.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네. 헌법 바꿔서 그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이 골든 타임이고 가장 헌법 개정 이야기는 벌써 뭐 10년 이상 계속돼 온 건데, 그 과거의 상황하고 비교할 때도 지금이 헌법 바꿔야 된다는 그 컨센서스가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헌정회도 이렇게까지 전직 여야 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헌정회가 저렇게까지 행동으로 나서는 건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그 전직 국회의장님들, 총리들, 뭐 여야, 그것도 여야가 없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또 처음이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당연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 말고는 나머지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이 다 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절호의 기회고, 그래서 골든 타임이고, 지금 딱 하면은 뭐 누구나 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혼자만 개헌합시다. 헌법 바꾸고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헌법 바꾸고 그 새 헌법으로 대선 선거 합시다라고 하면 바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은 이미 축적되어 있거든요. 안은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역대 의장님마다 개헌안 다 만들어 놓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각 기관, 그 헌법 학회라든지 각 기관들, 우리 당도 국민의힘에도 저도 2번 3선한 동안에 2번 개헌특위 위원을 했는데 당 안도 다 했어요. 민주당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을 해주길 바라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결단에 달려 있다. 뭐 이게 그 개헌의 공감들은 여야 모두 이제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을 뿐이고요. 네. 여러 차례 저도 이 대표하고 직접 확인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하겠다는 거고 다만 지금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먼저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탄핵 여부가 확정되면 개헌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저 분명하게 국민에게 밝힐 예정이고요. 이 개헌은 이번에 한번 바꾸면 또 우리 사회를 최소한 30여 년 정도 우리 사회 방향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22대 국회에서 여러 지금까지 나온 건 많이 있지만 그 안들이 실현되지 않은 거는 디테일에 가서 여야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약을 내걸고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확정지어서 28년 그 국회의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우리가 졸속으로 개헌하지 않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최근에 그 야권의 혁신당 그리고 이제 비명계 중심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번에 치러진다면 그걸 전제로 범야권의 국민 경선 대선 후보를 만들자 이런 이제 좀 소리가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당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일단 민주당의 안도 그 일종의 그 세미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선거인단 50%이기 때문에 세미 오픈 프라이머리, 반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당법에서 다른 당이 함께해서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정당법상 가능한지는 좀 법적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보고 또 정치라는 건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 유력 후보들 간에 당연히 그 우리 당의 유력 후보도 계시고 또 우리 당 밖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또 유력 후보 어느 정도까지 그 함께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준석 이미 출마를 얘기했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단일화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디까지 바운더리 범위를 줄 건지 그리고 또 그 경우에 정당법상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 그거는 후보자들 간에 그리고 또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간에 논의를 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수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100% 그 당의 혹은 범여권의 대통령 후보를 낸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국민 참여 비율을 높여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00%는 고민해봐야 될 게 뭐 정당의 가장 큰 행사고 당원들의 가장 큰 권리인 대통령 후보 선출이 당원의 차별성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건 당의 정체성에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100%까지는 뭐 좀 고민이 필요하고 어쨌든 좀 더 넓혀가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또 정당도 좀 더 심기일전해서 헌법상의 권한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내부 또는 범여권 경선도 있지만은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개헌 문제가 정말 중차대한 과제라고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은 개헌 찬성, 개헌 지지, 개헌 함께하는 그 그룹의 대표 주자를 대선 후보로 뽑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 모두 참여해서 거기에 한 후보를 대표로 뽑는 것도 우리 당으로서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외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